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과 건설 투자 등 일부 지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7년 6개월 만에 7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원재료와 중간재 가격이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벤처 투자액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집값 안정이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몇 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한지 이 대통령은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최근 SNS는 물론 국무회의와 타운홀 미팅 등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와 등록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이 대통령은 추가로 올린 SNS 게시글에서도 집값 안정을 향한 목표 달성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만년 저평가됐던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사회 질서도 회복되는 등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순 없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들을 향해 아직도 판단이 서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시장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시장의 정상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과 건설 투자 등 일부 지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산업활동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모두 늘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0.9% 늘며 내수 회복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3.6% 줄어 기업 투자 심리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은 더욱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1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3.9%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14% 늘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8로 상승하며 낙관적 기대를 이어갔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는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향후 전망은 91을 기록하며 소폭 개선됐습니다. 고용 증가폭은 다소 축소됐습니다. 1월 취업자 수는 10만 8천 명 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4.1%로 상승했습니다. 물가는 2% 상승에 그치며 안정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국고채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했고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해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건설 투자 회복 속도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되고 교역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7년 6개월 만에 7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 모두 내렸지만 원재료와 중간재 가격이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143.29로 전월보다 0.4% 올랐습니다. 수입 물가지수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 6개월 만에 7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와 중간재가 각각 0.9%, 0.8%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서 기타 귀금속 정련품과 디램, 동광석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자본재는 0.3%, 소비재는 1.4%씩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국제 유가와 환율은 하락했지만 1차 금속 제품과 광산품이 올라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광석이나 동일차 제품 같은 거는 공급 측면에서는 주요 광산의 좀 생산 차질이 있었고요.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 산업용 수요도 늘고 또 투자 수요도 늘면서 좀 국제 거래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4% 오른 145.88을 기록했습니다. 농림수산품은 1.6% 감소한 반면 공산품이 4%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공산품 가운데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가 12.4% 올랐고 1차 금속 제품도 7.1% 상승했습니다. 특히 은괴와 동정련품이 각각 42.1%, 10.4% 급등했습니다. 디램과 플래시 메모리 등 반도체 관련 품목의 상승폭도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물가 요인을 배제한 실제 교역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출 물량 지수는 1년 전보다 28.3%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 물량 지수도 14.5% 올라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지난해 벤처 투자액이 역대 2위를, 투자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투자를 위한 벤처펀드 결성 금액의 경우 전년 대비 34% 급증했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새 정부 첫 연간 벤처 투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14% 상승한 13조 6천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건수는 8,542건으로 역대 최고로 높았습니다.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ICT 서비스, 바이오 의료, 전기 기계 장비로 전체 투자 금액의 52.8%를 차지했습니다. 업력별 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45.6%,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54.4%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투자를 위한 벤처펀드 결성 금액은 전년 대비 34.1% 증가하며 1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 정책금융은 전년 대비 12.4% 상승한 2조 7천억 원, 민간 부문은 전년 대비 40.5% 증가한 11조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유니콘 기업은 4곳 추가돼 총 27개사로 늘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창업 10년 이하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합니다. 국내 유니콘들은 창업 이후 성장하기까지 평균 7년 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개부는 이번 실적을 두고 제3벤처붐이 본격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새 정부는 벤처 투자 40조 원,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 등을 통한 제3벤처붐 확산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벤처 투자와 펀드 결성의 증가, 새로운 유니콘 기업의 성장 등 제3벤처붐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개부는 올해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태펀드 창업 초기 분야 출자를 전년 대비 2배 확대하는 등 3,333억 원 이상의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공군이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선보인 고난도 비행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디 특수비행팀과 우정비행도 펼쳤는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단 T-50 전투기가 하늘 위로 솟구치더니 이내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폭포수처럼 하늘을 수놓습니다.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에서 열린 세계 방위산업 전시회 WDS에서 에어쇼를 펼쳤습니다. 블랙이글스는 우리나라의 상징 무궁화를 그리는 고난도 기동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는데 해외 에어쇼에서 무궁화 기동을 선보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인기를 끈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 등에 맞춘 비행으로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태극기를 단 항공기가 우리 사우디 하늘에서 이렇게 힘차게 또 이렇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블랙이글스는 이 밖에도 사우디 공군 특수비행팀 사우디 호크스와 우정 비행을 하고 양국 조종사 간 지상 교류 행사를 통해 친교 시간을 다졌습니다. تنسيق الحركات جميعها كانت ممتازة على معايير عالية من الدقة والاحترافية وشرفونا بزيارتهم لنا هنا في السعودية. 한편 블랙이글스는 지난달 28일 원주 기지를 출발해 일본과 필리핀, 태국, 인도, 오만 등을 거쳐 닷새 만에 사우디에 도착했고 전시회 기간 5차례의 에어쇼를 통해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던 민족 대이동. 한 장의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입석에 몸을 맡긴 채 고향을 찾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속철도 시대를 넘어 KTX와 SRT 통합까지 추진되면서 앞으로 명절 귀성길은 또 한 번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표 창고 앞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역사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열차를 타려는 인파들로 승강장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과 선물 꾸러미를 든 시민들. 좌석에 앉아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고향을 향한 간절함과 기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열차는 그렇게 국민의 귀성길을 묵묵히 책임져온 민족 대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열린 고속철도 시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되면서 귀성길의 풍경도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화된 모바일 예매와 좌석 지정은 물론 차내 편의시설 등 이동의 개념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이제는 양대 고속열차인 KTX와 SRT의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이용객 편의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운임 체계와 예매 시스템이 일원화되면 좌석 활용 효율이 개선되고 명절과 같은 성수기에도 공급 좌석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SRT의 아주 고질적인 예약 대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비효율적인 노선이나 운영은 좀 통합을 하게 되고요. 전반적인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KTX와 SRT의 시범 교차 운행이 시작됩니다. 수서역에는 KTX가, 서울역에는 SRT가 각각 하루 1회씩 왕복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KTX와 SRT의 중면 운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통합 운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속철도 통합을 신속히 이행해 국민 편익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우선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좌석 증대 중심의 통합 열차 운행 계획을 상반기에 모두 준비해서 스탠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철도 운임과 환승 할인, 마일리지 등 서로 다른 서비스는 논의를 거쳐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조정하고 통합으로 인한 안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거 입석에 몸을 싣고 고향을 찾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이어지는 귀성길. 국민과 함께 달려온 철도가 명절 풍경을 또 한 번 바꿀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연휴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설 전날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닷새간 이어지는 설 연휴.
설 연휴 동안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설 연휴 초반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중반 이후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설 전날인 월요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전국이 구름 많고 온화한 가운데 일요일까지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선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며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동해안에 눈이나 비가 오기 전인 연휴 초반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서해와 동해상에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섬 지역으로 가는 귀성객들은 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이 4일 만에 173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집행된 지급액은 약 2,500억 원으로 약 100만 명에게 바우처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한 이번 사업은 전기 가스요금과 차량 연료비 등에 활용 가능한 바우처를 업체당 최대 25만 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KR이나 소상공인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운영사 LBM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LBM의 전 계열사 18곳을 3개월간 기획 감독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건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보건 의무 위반 등 63건에 대해서는 8억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간 국방협력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를 갖고 방산과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소식에 외신도 주목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튀르키예 언론사 아나돌루 통신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최근 7개월 사이 이뤄진 한 나토 간 두 번째 통화였는데요.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한편 지난해 신설된 한 나토 방산 협의체를 통해 방산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류터 총장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류터 사무총장은 또 그 외에도 우주 정보 공유 등 다른 영역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이 소식은 AP통신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이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3,34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정원에서 증원된 인원은 지역 의사제를 적용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오는 4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국자들이 전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을 철회하면서 장기화된 의사 파업을 진정시킨 지 몇 달 만에 발표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축소된 이번 증원 계획도 대한의사협회와의 조율이 일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AI 산업이 확산 중인 가운데 최근 한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한국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까지 한국 증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2일 한국 증시가 글로벌 AI 확산에 따른 강한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3% 오르며 MSCI 아시아 신흥국 지수의 0.7%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특히 주요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4%, 3.3% 상승하면서 코스피를 4거래일 연속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해 메모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AI 열기가 다시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문화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푸드와 K-뷰티, 나아가 콘텐츠 수출까지 확대되면서 한국 수출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는데요. 외신도 이 소식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최근 한국 수출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기반 성장 패턴의 변화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한국 수출은 7,09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문화 수출 규모가 단연 눈에 띈다고 설명했는데요. K푸드 수출은 5.1% 증가한 136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성장했고 K뷰티 수출은 12.3% 늘어난 114억 달러로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게임, 음악 등 문화 콘텐츠 수출을 합하면 2025년 K문화 총 수출은 379억 4천만 달러에 달하면서 문화산업은 한국의 4번째 수출 부문으로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디플로매트는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최근 한국의 문화산업이 주요 수출 부문에 편입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주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잘 사는 법.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확인해 봅니다. 인스타그램의 맛집으로 소문나서 오픈런 하지 않으면 절대 맛보지 못한다는 베이커리 하플 우리 가게. 너무 맛있겠다 자기야. 우리 인스타 사진 찍자.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조금만요. 3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매일 몰려드는 손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셨네. 사장님 너무 힘들어요. 장사가 안 되는 가게보단 바쁜 가게가 낫지 않아? 잘 되면 보너스도 있고 말이야. 보너스요? 사장님 약속하셨어요? 물론이지. 그 말을 제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말이죠. 보너스는커녕. 사장님 언제 나오세요? 월급이 안 들어와서요. 사무점 오픈 때문에 바빠서 깜빡했지 뭐야. 오늘 보낼게.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일주일이 되고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월급이 들어오지 않은 어느 날. 오늘도 손님이 많아요. 모두 열심히 빵을 만들어주세요. 36,900원입니다. 혹시 저기 월급은 잘 나오나요? 네? 월급이 밀리지 않고 잘 나오냐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봤더니 1호점에서도 제가 일하는 2호점에서 수시로 임금 체불을 했던 사장님이더라고요. 저도 당했어가지고. 이렇게 인기 좋은 하플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니. 빛 좋은 개살구죠.
수시로 임금 체불하는 사업주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근로자 개인을 넘어 한 가정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범죄인데요. 반복되고 있는 임금 체불 실태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오늘은 백광현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제 본격적인 명절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혹시 이번 설 연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 댁이라든지 친척집 방문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솔직히 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 그래도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세뱃돈 받고 그다음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모여서 이제 명절 음식 먹던 그때가 좀 그립긴 하네요. 네. 평범한 일상을 또 명절 연휴에 쭉 이어가시는데 그래도 과거에 행복했던 그 명절의 기억 아마 변호사님처럼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추억으로 이번 연휴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명절을 항상 기다리는데요. 특별히 어렸을 때는 세뱃돈 받을 수 있는 설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이제는 용돈을 받는 입장보다는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명절을 앞두다 보면 분명히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임금 체불이 일어나는 회사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더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을 앞두고 이제 돈 쓸 곳은 많은데 정당하게 들어갈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되게 막막하죠. 네. 네, 그래서 어디서 또 선뜻 돈을 빌리기도 또 뭐하기도 하고 또 상차림에 세뱃돈까지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이런 임금 체불이 더 와닿는 좀 시기이긴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지난해 체불된 피해자 노동자 수가 점차적으로 3년 만에 감소세에 좀 들어서고 있고요. 또 청산율 역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다행이네요. 네. 또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요 임금 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업주로부터 만약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제 기존 금리가 1.5%에서 1%로 좀 낮춰서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임금 체불로 당장 좀 생계가 어려워서 대출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제도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금 체불이 나의 일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주의 대표적인 임금 체불 수법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 정해진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였지만 야근이 일상이었고요. 주말 출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회사는 연봉제라서 초과 근무 수당이 없고 성과급에 이미 다 포함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걸까요? 네, 변호사님. 회사에서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늘 단골로 나오는 멘트잖아요. 네. 연봉제다, 그리고 포괄 임금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과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성과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봉제라든지 성과급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이제 뭐 연장 근로라든지 뭐 야간, 그다음에 그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연봉은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상 이제 초과된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음으로 성과급 역시도 어떤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 어떠한 근무 시간 외에 초과된 거를 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연봉제라는 거는 뭐 단순히 임금을 월급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연봉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추가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근로계약서에 보시다 보면은 연장 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 흔히 말하는 이제 포괄 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계약서 내에
조금 포함돼 있다 하면은 추가 수당을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례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사무직인 경우에는요, 이러한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례는 그렇지 않은 거로 보여서 그 포괄임금제는 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이처럼 이런 포괄임금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임금 체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런 포괄임금제가 유효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내 입장에 따라서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과급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경영 성과라든지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별도의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던 성과를 하기 위해서 밤늦게 야근을 하거나 휴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보상을 안 해줄 만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연봉제라든지 성과급이라는 거는 추가 근무 수당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례를 봤을 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한 병원에서 뭐 기부 캠페인 같이 굉장히 좋은 사회 공익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부 직원 13명의 임금을 무려 11개월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체불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뭐 좋은 일 하는 건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내부 직원 월급은 제대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임금 체불이 왜 이렇게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한데 이제 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한마디로 이제 나쁜 습관이든 경제적 갑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를 좀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우선순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뭐 전기료라든지 임대료, 뭐 재료비 이런 것들은 안 내면은 당장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먼저 처리를 하는 겁니다. 비용 단에서. 하지만 이제 임금 같은 것은 직원들은 이제 우리 식구니까 뭐 당장 안 줘도 되겠지. 그렇게 좀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하위로 밀리는 두는 거죠. 거군요. 그래서 임금을 반드시 줘야 할 돈이 아니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줄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 조금 첫 번째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법적인 허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시다시피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은 감옥에 갈 흔히 말하는 교도소에 갈 확률이 높잖아요. 하지만 임금이 체불된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설령 만약에 1,000만 원의 임금 체불을 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의 100만 원의 벌금만 내면 되니까 그냥 안 주고 버티면 되겠다라고 사장님들이 마음을 먹는 거죠. 이제 이런 법적인 허점도 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합의를 좀 종용하기 위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생계비가 급한 근로자의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줘야 할 돈이 지금 없다. 근데 네가 한 70%만 받겠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줄게. 한번 합의를 하는 거죠. 당장 그런 급한 사정을 이용해서 합의를 한 70% 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합의를 종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서 체불이 되는 상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회사와 사장은 개인이기 때문에 별개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망해도 자기 재산은 또 따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서 어차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임금을 안 줬을 때 치러야 할 처벌이나 손해보다 임금을 안 주고 버텼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업주의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에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금은 체불된 시점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왜 그런지 사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 연속으로 월급이 밀린 B씨. 대표에게 항의했지만 대표는 투자금이 곧 들어오니까 다음 달에 다 지급하겠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돈을 못 받을까 봐 출근은 계속하고 있지만 다음 월급일이 다가오면 또다시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한 상황인데요.
대표의 말을 믿고 우선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네, 변호사님, 이 사례를 보면 분명한 임금 체불입니다. 그런데 사례랑 별개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루 이틀씩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뭐 이 정도는 인정으로 그냥 우리가 봐줘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아니면 사흘 나흘 조금씩 미루면서 체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임금체불에 대한 정확한 그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궁금하네요. 네, 임금체불이 성립하는 이제 법적으로 성립하는 시점은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재직 중인지 또는 퇴사를 했는지 여부에 조금 달라지는데요. 우선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재직 중인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날 있잖아요. 네. 그 월급날이 지났을 때, 하루라도 지났을 때가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근로계약서라든지 취업 규칙에 명시된 그 월급 지급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월급 지급일에 월급이 1원이라도 부족하게 들어오거나 또는 단 하루라도 늦게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즉시 임금 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매월 25일이에요. 그런데 26일 자정이 되었는데도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순간부터 법적인 체불 상태가 된다고 보면 될 거고요. 참고로 뭐 사장이 뭐 전화해서 내일 줄게, 뭐 다음 주에 줄게 이렇게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명확하게 서면으로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법적으로는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딱 정해져 있던 월급날이 25일인데 그날이 만약에 공휴일이거나 빨간 날이어서 24일에 입금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회사 입장에서는 26일에 주는 게 더 좋으니까 우리는 공휴일 다음에 주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당연히 그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주는 게 맞고요. 네, 그렇게 하라 하면은 그것도 체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직 중에 그렇고 퇴사한 경우에 좀 다릅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이제 체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요, 법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 그러니까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례에서 여기 사업주, 그러니까 대표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네. 통상 이제 음식에도 유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이제 사장님한테 저 밀린 월급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늘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를 이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3년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돈을 빌리거나 그런 채권 채무 관계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네. 이런 임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관계를 확장하고자 좀 기간을 3년으로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따라서 월급은 각각의 월급 받은 날로부터 3년,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3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라는 이제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쉽지만은 사장님이 돈을 안 줘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못 받는군요. 네. 그래서 설령 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거기서는 3년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사장이 나 3년 지났으니까 못 줍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재판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물론 이제 시효가 지났더라도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그냥 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고 또한 이제 사장이 자기가 스스로 줘야 할 돈이 얼마라고 인정하면서 보통 지불각서를 써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받게 되면은 다시 그 3년이 리셋이 돼서 다시 또 3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각서라는 것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면 악덕 사업주 같은 경우에 3년만 버텨보자 이럴 수 있는데 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계별로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쉽고 빠른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불각서를 받는 거, 지불각서. 네. 지불각서를 받게 되면은 사장님이 언제 얼마를 주겠다고 이제 서면으로 그렇게 그 지불각서 쓰게 되면 이걸 법적으로 채무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 승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소멸시효가 만약에 내일이 소멸시효가 만료 끝났는데 이때 쓰게 되면 다시 3년이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네. 다시 리셋이 돼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국가 도움을.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사업자 회사의 소재지가 있는 고용노동청에다가 임금 체불이 되었다는 진정을 넣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사장님을 압박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진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3년이 다가온다라고 하게 되면요. 바로 이제 3단계 확실하게 시효를 정지시키는 방법을 사용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용증을 보내거나 또는 가압류 신청을 해서 그것들을 조치를 한 다음에 법원의 지급 명령이라든지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 접수일로부터 바로 그 소멸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여러 단계를 통해서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임금 체불을 겪고 있지만 이 회사는 그만두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다녀야 된다. 임금 체불 관련해서 항의를 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추후에 만약에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요. 이럴 때는 혹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겠죠. 네, 자기 신분을 좀 숨기고 노동청에다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요. 임금 체불에 대해서 익명제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익명 신고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내 신분이 좀 드러나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좀 두렵거나 또는 나뿐만 아니라 또 여러 동료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런 익명제보 센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근로기준법 104조에 따르면요, 근로자가 이렇게 회사 위반 사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장이 근로자한테 뭐 해고라든지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장이 이렇게 익명 제고를 한 경우에 불이익을 주게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년 이하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는데요.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D씨. 임금이 2달째 밀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고민하고 있지만 회사에 돈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받아낼 수 있을지 막막한데요. 회사에서 주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급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길 없을까요? 네, 변호사님, 이 상황을 생각만 해도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뭐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회사가 돈이 없더라도 국가가 대신 지급을 우선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나요? 그게 대지급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간이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았던 운영을 하던 간 상관없이 임금 체불된 사실만 확인되면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지원 한도는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이 제도의 장점은 회사가 파산 선고가 되는 걸 그런 필요 없이 그냥 노동청에 체불임금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번 설 명절 앞두고 나서 그 고용노동부가 그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그 기간을 운영하면서 그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을 했으니까 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좀 금액이 큰 경우에는 도산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이제 고용노동부가 판단하기에 이 회사는 망했다, 이른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원 한도가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2,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더라도 그 사장 개인을 상대로 해서 뭐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대지급금 제도. 그러니까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라는 뜻일 텐데 임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정말 한 줄기 빚과 같은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폐업을 하고 나서 혹시 사업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반도주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잠적했을 경우에도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간이 대지급 제도라든지 도산 대지급금 제도는 활용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체불 확정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사장의 어떤 진술이 필요한데 사장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지급금을 받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부에 진정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임금 체불했다는 확인서를 받아갖고 그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 그 신고서를 그 대지급금 청구서가 아니라 소송 제기용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법원에 제기하고 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부의 진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 받고 그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그 대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가 가장 빠르고 쉽고요. 마지막이 가장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례처럼 사장이 잠적하게 되면은 노동부에서는 사장을 불러도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인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를 잘 정리해서 그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받고 그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확정 판결 받으면은 그 두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면은 대금을 대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고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로 가득 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임금체불 사건이 더 화가 나는 건 사업주가 뻔뻔하게 나오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 이후에 불이익을 좀 크게 줘야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체불 처벌이 이제 솜방방이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무이자 대출처럼 임금 체불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체불 액수가 많아도 거기에 10% 정도만 벌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버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설령 체불했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솜방방이 처벌하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처벌과 불이익이 매우 강력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습체불 근절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습적인 체불 그 사업주는요 단순히 벌금으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되거나 신용정보에 등록되면요 은행 대출도 막히고 신용카드도 못 쓰게 하고 해갖고 사실상 이제 폐업 선고와 유사하게 만들고 있고요. 강력해졌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악의적인 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체불액의 3배까지 근로자에게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불액이 1억이면은 3억 원까지도 지급하도록 이제 강력하게 했고요. 또한 이제 퇴사를 하지 않아도 재직자에게도 재직 기간 중에 밀린 날짜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합의를 해도 이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3개월분의 임금을 밀리거나 또는 체불 횟수가 많은 상습범인 경우에는 나중에 돈을 다 갚고 설령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재질이 나쁜 사업자들에게는 실형도 많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밀린 월급이 막 수억 원인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외제차 타고 다니고 가족들과 막 여행 다니고 이런 게 빼돌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실제로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처벌 수위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금체불로 고통받으시는 근로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좀 대응 꿀팁을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네. 꿀팁이라고 하니까 좋았는데요. 임금체불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근로자한테 조금 불리해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장이 좀 기다려달라라는 말에 속아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요. 당장 지금 뭘 해야 할지를 조금 현실적인 대응 팁을 제가 단계별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증거를 조금 수집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겁니다. 증거는 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만약에 가게 되면은 분명히 사장은 나 그런 적이 없다. 아니면은 밀린 액수가 다르다라고 다투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부라든지 하이패스 기록 또는 업무 관련 카톡 이메일들을 확보를 해서 내가 실제로 잘 업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네. 또한 이제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고 카톡이나 문자 이런 게 있으면은 또 통화 녹음 이런 것도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사장이 체불을 인정하는 듯한 대화가 있다면 가장 좋은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장이 흔히 말하는 기다려달라라고 말을 할 때는 기한을 꼭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한을.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요. 사장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최후 통첩을. 언제까지는 꼭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렇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지 않으면은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지입금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도 안 되면은 정말 회사가 돈이 당장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간이 대지입금 제도를 활용을 해서 우선은 필요한 돈을 국가가 대신해서 받을 수 있게 국가로부터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료 법률 지원도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요, 아까 같이 소송을 제기해야 될 때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뭐 참고로 월 평균 수입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혼자만 이런 임금 체불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 동료들과도 같이 대응하거나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가 1350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신속하게 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조금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자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에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단 오늘 살펴본 대지급금 제도 그리고 익명제보센터 등 법이 보장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광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겁네요. 날이 갈수록 무덥네요. 난 겨울을 좋아하죠. 땀나는 건 딱 질색이에요. 그런데요,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움직이질 못하겠네. 반짝이는 물결.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설렘만큼이나 도로 위 정체도 일찍부터 시작됐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설엔 주변 이웃들도 한 번쯤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